한국 출생아 수가 줄어들어서 미래가 걱정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하지만 한국의 인구 밀도가 인도보다 높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인구는 꼭 늘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인구가 늘어나면 큰 기업들은 더 많은 소비자가 생겨 매출이 늘어날 겁니다. 또 더 많은 노동자가 생기니까 임금은 더 낮출 수 있습니다. 은행은 대출할 사람이 많아야 더 많은 이자를 걷어 주주들에게 나눠줄 수 있죠. 하지만 은행이나 큰 기업의 주인이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는 같은 연령대 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저 경쟁자가 많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 과밀한 인구 때문에 당연히 한국 사람들은 평생토록 갖가지 경쟁에 시달리게 됩니다. 어려서는 대학 입시와 취업난을 겪고 승진 경쟁에서 뒤처지면 정리해고의 대상이 되며, 자영업자들은 동종업체 사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현재 인구가 계속 유지된다면 한국인들은 영원히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인구 대국으로 알려진 인도나 중국, 아프리카 나라들의 복지제도가 좋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복지제도가 좋다고 알려진 국가들은 모두 저출산 국가입니다. 인구의 부족은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수출형 공업국인 독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독일은 1890년에서 1935년 사이 출산율이 5.2에서 1.7로 급감했는데요.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모두 지난 후에도 독일의 출산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1945년에서 1970년대까지의 전후 복구 과정에서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지만 저출산의 결과 독일에서는 노동력 부족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당연히 임금은 상승했고 노동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에는 아빠 혼자서 일해도 집 한 채와 자동차를 유지하며 1개월간의 긴 여름 휴가, 크리스마스와 부활절의 2주 휴가를 즐길 수 있게 되었죠. 랍스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랍스터는 18세기까지는 아주 흔한 식재료로 노예들이나 먹는 음식이었지만 20세기 들어 어획량이 줄어들자 고급 요리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랍스터의 맛은 바뀌지 않았지만 랍스터의 개체수가 적어지자 랍스터의 가격이 올라갔고, 랍스터의 가격이 오르자 랍스터를 가지고 만드는 요리도 바뀐 것이죠. 이처럼 수요 공급의 균형이 바뀌면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인구가 적어지면 인간 자체가 희소한 자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출산이 가져오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바로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한 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학교만 잘 졸업하면 별 경쟁 없이 쉽게 회사에 취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할 사람이 부족한 사회에서의 회사는 직원이 그만두면 쉽게 다른 사람을 구할 수도 없는데요. 일할 사람이 없으니 업무를 멈추게 되고 회사는 기약 없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구 부족 사회의 회사들은 가능한 한 직원을 오래 잡아둘 필요가 생깁니다. 따라서 회사들은 직원에게 다른 회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거나 일하는 시간을 짧게 하는 등의 더 좋은 대우를 통해 직원들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야근으로 추가 수당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회사들은 엄격하게 칼퇴근을 지키게 됩니다. 만일 사회 전체에 필요한 인재 숫자보다 태어나는 아이 숫자가 적다면 교육은 점수 경쟁을 목표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일 잘할 것 같은 소수의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이 아닌 모든 아이들을 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으로 길러내는 것으로 교육의 목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치는 목적도 아이들이 필요한 지식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바뀝니다. 모든 아이가 100%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교육하기 때문에 시험을 잘 못 친 아이는 선생님들로부터 더 많은 관심과 틀린 문제에 대한 지도를 받을 뿐이죠.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교육과정, 즉 직업학교와 대학, 대학원이 모두 무료가 됩니다. 인구 과잉 시대였던 1980년대에는 세 번째 아이 출산부터는 의료보험에서도 제외되었었는데요. 저출산 사회에서는 정확히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정부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검사와 출산 비용을 지원하고, 아기가 태어난 이후에는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지원합니다. 또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처음에는 엄마들의 육아휴직과 복귀 후 일자리를 보장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빠들에게까지 육아휴직을 보장하게 됩니다. 육아수당은 점점 연장되어서 정부는 부모에게 아이가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육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차 대전 직후부터 노동력이 부족했던 유럽과는 달리 일본은 2013년부터 노동인구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유럽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일본에서는 벌써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의 취업이 옛날에 비해 쉬워졌을 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법 개혁이라고 하는 초장시간 노동에 대한 규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일손이 부족해지자
기혼 여성의 취업률도 높아져서 2021년에는 맞벌이 비율이 전체의 70%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고령자의 취업률도 상승해서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25%가 일자리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대 일본에서는 또한 아동수당의 대상이 획기적으로 확대되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료도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대학 입시제도와 초중고의 학습 지도 요령도 변경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을 기존의 암기식 교육에서 판단력과 표현력을 중심으로 하는 서술형 교육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라고 하네요. 환상적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일본보다 훨씬 심각하죠. 하지만 아직 취업시장에까지는 저출산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의 첫 저출산 세대인 2001년생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4년에서 2027년 무렵부터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인해 조금씩 취업 경쟁이 덜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점점 신분 상승 중인 행복한 랍스터 될 수 있을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